당장 멈추세요. 이 계약은 함정입니다. 유나가 건넨 종이의 한 문장. 바로 그때 상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녀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한테도 사기쳤어요. 제발 서명하지 마세요. 상길은 전율했습니다. 아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계약서는 종이가 아니라 제 삶을 집어삼킬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소녀의 등장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 보내준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묵묵히 견디고 있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한때 번영했던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층 양옥집의 외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입니다. 이 집에 사는 한상길은 올해 78살 한때 서울 시내 곳곳에 빌딩을 세웠던 건축회사의 은퇴한 회장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5시면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던 그는 지금도 여전히 이른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바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죠.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상길은 집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셔츠에 어두운 색바지, 그리고 오래 신어 발에 익숙해진 갈색 구두를 신고 나서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합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하지만 예전처럼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집 앞 골목길을 따라 걸어나갑니다. 골목 양쪽으로 늘어선 집들은 대부분 상길의 집과 비슷한 연배입니다. 몇십 년 전 이 동네가 처음 개발될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집들이죠. 그때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사와서 꿈을 키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노부부들만 남아 있습니다. 목적지는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입니다. 큰 도로변에 자리한 그 정류장은 상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회사로 가는 버스를 탔었죠. 물론 나중에는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창업 초기 10여 년간은 이 정류장이 그의 하루 시작점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상길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벤치의 왼쪽 끝자리죠. 그 자리에서 그는 지나가는 버스들을 바라봅니다. 탈 생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낮 시간대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류장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가끔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쉬어가거나 동네 고등학생 몇 명이 지각할 때쯤 뛰어와 버스를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상길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버스마다 다른 번호가 적혀 있고 다른 목적지로 향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죠. 간혹 버스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상길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어댑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여다봅니다. 가죽이 닳아서 모서리가 해졌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지갑입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신용카드,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죠.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어린 딸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상길 곁에 없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뿐입니다. 손자도 있지만 영어가 더 편한 아이와는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상길은 여전히 회사 일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후배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찾아와 조언을 구했죠. 건축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 직원 관리의 노하우, 사업상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에서 그의 경험은 여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업자 김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전 부장이죠. 상길과 함께 회사를 키워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돈을 그냥 은행에 맡겨두시면 손해입니다라며 거에게 돈을 맡겨달라고 했죠. 김 부장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연이율 15%는 보장된다고, 잘 되면 20%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건축업에 종사하며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다고 자부했던 상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달랐죠. 30년 넘게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상길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김 부장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상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100억 원을 김 부장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썼고 보증인도 세웠죠. 그 후 몇 달 동안 상길은 김 부장으로부터 투자가 잘 되고 있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매달 약속한 수익금도 조금씩 받았죠.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상길은 김 부장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답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니 이미 비어 있었죠.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는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상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김 부장의 재산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몇 달간 계속됐죠. 다행히 김 부장이 부동산에 투자해둔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고 결국 100억 원 중 절반 정도는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돈보다 더 큰 상실감이었죠.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상길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시간의 흐름 같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된다지만 사람 마음은 어디서 다시 사오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뻔하다가 혼잣말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다시 삼켰습니다. 정류장 앞으로 한 대의 버스가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승객이 내린 후 다시 문이 닫히며 버스는 떠나갑니다. 상길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시계를 확인합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내일도 그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며 앉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상길은 어김없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하늘이 더 맑아 보였고 바람도 상쾌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상길은 어젯밤 꾸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첫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꿈이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차고 가능성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왼쪽 끝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길이 고개를 돌려보니 20살 남짓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소녀였죠. 어깨에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이 뛰는 동작에 맞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큰 한숨을 내쉬며 벤치 끝에 털썩 앉았습니다. 상길과는 한 자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정말 말랐던 모양입니다. 상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정류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죠. 소녀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소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 또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상길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또 사기치려는 놈이네. 소녀가 휴대폰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길의 귀가 번쩍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사기라는 말에 지난 1년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김 부장의 얼굴, 사라진 돈, 법정에서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앱으로 넘어가서 뭔가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공책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적기 시작했죠. 글씨를 쓰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말이죠. 상길은 소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비해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상길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회사 일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던 그 시절 말이죠. 잠시 후 소녀는 적은 종이를 찢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상길을 바라보더니 주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입술을 몇 번 벌렸다 오므렸다 하더니 결국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상길도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눈가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 깊어 보였죠. 마치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상길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소녀는 다시 한번 상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라봤죠. 그리고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상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상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상길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과 일해온 경험 덕분에 긴장한 사람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요즘에 투자 제안 같은 걸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접근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김 부장과 관련된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상길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소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상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상길은 종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이 계약은 함정입니다. 상길은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가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치고는 너무 깔끔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상길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검은색 차 있죠? 저 차에 탄 사람들이 어르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곧 전화가 올 거예요. 상길이 소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창이 짙은 썬팅으로 되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시동은 꺼져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상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녀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죠. 상길은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번호를 보니 서울 시내 번호인 것 같았어요. 받지 마세요. 소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르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길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눌러버린 후였습니다.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전화가 와서 반사적으로 받아버린 거죠. 여보세요? 상길이 전화를 받자 상대방에서 친근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김 부장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상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속인 바로 그 김 부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김 부장인 건가요? 세상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김 부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회장님께서 함께 사업하셨던 그 김 부장님 말씀이에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회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그 김 부장과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소녀가 상길의 팔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신호였죠. 죄송한데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상길이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상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을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상길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유나예요. 21살이고요. 지금은 대학을 휴학하고 있어요. 유나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가족이 당한 일이거든요.
유나의 말에 상길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21살 대학생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사기 조직에 대해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방금 전 전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당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상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김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셨어요. 어르신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다고 맡겼다가 모든 걸 잃으셨어요. 상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가 또 있었다니요. 그럼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을 속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 일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유나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거든요. 어르신께서 사기꾼을 고발해서 돈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상길은 그 기사를 기억했습니다. 당시 기자가 취재를 요청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었죠.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경험을 공유한 거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아버지 일을 떠올렸어요. 김 부장이라는 이름도 똑같고 수법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어르신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류장에 나온다는 걸 알았나요? 상길이 의아해했습니다. 유나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며칠 동안 어르신 댁 주변을 지켜봤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 나오시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본 거예요. 상길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딸을 잃었다면 유나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경고해 주려고 한 건가요? 네. 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이 사기꾼들을 잡고 싶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또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유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상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어요. 유나가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에요. 김성우가 안 되니까 동료가 전화하는 거예요. 상길은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리다가 끊어졌죠. 그러자 유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또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길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피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100억 원 중에서 절반을 되찾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남은 절반을 되찾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할 거예요. 김 부장을 잡아서 나머지 돈을 회수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할 거거든요. 유나의 설명을 듣고 상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그럴듯한 방법이었어요. 자신도 아직 되찾지 못한 절반 정도 되는 50억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만약 누군가 그 돈을 되찾아 주겠다고 한다면 솔깃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면 김 부장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다면서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곳이라고 속일 수도 있어요. 예전 일은 실수였고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상길은 유나의 치밀한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21살밖에 안 된 나이에 이렇게 정교하게 사기꾼들의 수법을 파악하다니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경찰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유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김 부장은 이미 잠적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가짜 신분을 쓰고 있어서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김성호의 동료죠. 유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셔야 해요. 하지만 상길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아니요. 이번에는 직접 맞서보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유나가 상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위험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맞서려다가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나요? 상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돈을 되찾으려고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주겠다고,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상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그 후로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못 이기셔서 병이 나셨어요. 사기를 당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협박까지 당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으셨나 봐요. 유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류장까지 불과 10m 정도 남았어요. 유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가셔야 해요. 나중에 안전한 곳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길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준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한상길 회장님. 상길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이준석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우연이네요.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요. 이준석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상길의 옷깃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세요. 하지만 이준석은 이미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부장님이 연락이 닿았거든요. 그분이 회장님께 못 드린 돈이 있다면서 꼭 만나서 정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길은 예상했던 대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남은 50억 원을 미끼로 접근하는 거였어요. 유나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죠. 상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분이라니요?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기꾼을 그분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이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오해라고 하셨나요? 상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00억 원을 맡겼는데 50억 원을 못 받은 게 오해란 말입니까? 이준석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류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유나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경계심이 드러나 있었어요. 유나가 재빨리 상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아버지도 똑같은 말에 속아서 따라갔다가 협박당했어요. 그러자 이준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근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죠. 아가씨는 누구시죠? 왜 남의 일에 끼어드시는 건가요? 이준석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태수의 딸 유나입니다.
제 아버지도 김 부장한테 당한 피해자예요. 이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태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 인쇄소 사장 말이군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의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길은 유나와 이준석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아버지도 자신처럼 김 부장한테 속았고 그 결과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준석의 반응을 보니 이들이 단순한 중간 브로커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범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상길이 이준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김 부장과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왜 갑자기 나한테 연락했는지도요. 이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투자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 부장님께서 회장님과의 일을 정리하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중간에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투자 중개업자라고 하셨나요? 유나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나 금융위원회 등록증을 보여주세요. 이준석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계속 방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준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무슨 문제요?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걱정되시나 봐요? 유나의 당당한 모습에 상길은 감탄했습니다. 저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은 주변을 둘러본 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형,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 인쇄소 딸이 여기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지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때문에 상황이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았어요. 유나 씨, 우리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번 기회에 저 사람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 해요. 어르신께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유나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준석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준석이 화를 내며 유나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상길에게 건넸어요. 어르신, 이걸 가지고 계세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이준석이 그 남자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형, 여기 와봐요. 상길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2명이 되었고 유나는 어린 여자 아이였거든요. 유나 씨, 정말로 이제 가야겠어요. 상길이 유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형이라고 불린 남자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길을 막는 거죠? 상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이준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녹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당신들은 사기꾼이고 지금도 어르신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증거라고? 박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증거 같은 건 쉽게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나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상길은 이제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니라 더 무서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 씨, 정말로 지금 가야 해요. 그때 유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정류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몇 명이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이준석과 박형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 없었거든요. 아가씨,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하려던 것 뿐인데요. 이야기요? 유나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00억 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접근한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 놀란 것 같았어요. 상길은 유나의 기지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이준석과 박형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어요. 이준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위협적이었어요. 두 남자가 검은색 승용차로 돌아가자 상길과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상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상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석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상길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모은 자료들을 어르신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들의 정체를 정확히 아셔야 대비할 수 있거든요. 상길은 유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요. 유나가 일하는 카페는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상길과 유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살펴본 후에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유나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유나가 펼쳐 보인 자료는 정말 방대했습니다. 사기꾼들의 사진, 가짜 신분증 사본, 피해자들의 명단,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까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모았나요? 상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1년 동안 밤낮 없이 조사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김 부장의 진짜 모습이에요. 유나가 보여준 사진 속의 김 부장은 상길이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안경도 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김재원이에요. 김 부장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이었던 건가요? 상길이 분통해하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믿음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미리 조사를 해요. 어르신의 경제 상황, 성격,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다 파악한 후에 접근하거든요. 유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르신에 대한 조사 보고서예요. 상길은 그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집 주소, 재산 규모, 심지어 딸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나요?
상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저들이 버린 서류 더미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때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유나가 전화를 받자 남자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 양, 오늘 정류장에서 재미있는 연극을 봤어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궁금하면 밖으로 나와 보세요.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나가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가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석과 박형이 차에서 내려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저들이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길도 창밖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우리 뒷문으로 나가야겠어요. 유나가 상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뒷문 쪽을 보니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대규모 인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상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10억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는데 다행히 고객님께서 설정해둔 한도 때문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누가 인출을 시도한 건가요? 상길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고객님의 조카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왔는데 신분증과 인감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상길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조카 상민이가 자신의 돈을 훔치려고 했다니요. 그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당장 모든 계좌를 동결해 주세요. 그리고 조카가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상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 사기꾼들과 조카분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에요? 상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카는 내 가족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다시 보세요. 유나가 파일을 뒤져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어르신의 조카분 아닌가요? 상길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상민이가 김재원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둘이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기 한 달 전이에요. 상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믿었던 조카가 사기꾼들과 한패였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당하기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충격받을 때가 아니에요. 유나가 상길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정말로 이준석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상길과 유나에게는 위기였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이준석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까 정류장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걱정했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공공장소라고요? 이준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더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준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바로 조카와 함께 보험 사기를 저지른 한상길 회장님이세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상길을 바라봤습니다. 상길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보험 사기라니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나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이준석은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100억 원을 편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카페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상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상길은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상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카페 사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나가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상길과 유나는 어쩔 수 없이 카페를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박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상길과 유나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이준석이, 뒤에는 박형이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상길의 팔을 꽉 잡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도망갈 틈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마세요. 이준석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조용히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협조라니 무슨 협조를 말하는 거죠? 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남은 50억 원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아직도 김 부장님께 50억 원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이준석이 친근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되찾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수수료는 받아야겠지만요. 유나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수수료요? 얼마나 달라는 거죠? 10억? 20억? 이준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계속 방해하면 정말 문제가 될 거예요. 박형이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덩치가 위압적이어서 유나도 잠시 주춤했어요. 그때 상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카 상민이었어요. 상길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 은행에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상민이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게 조급했습니다. 아, 받았다. 내가 내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면서? 삼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삼촌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상민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연락이 와서 남은 돈을 정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돈을 준비하려던 거였어요. 상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언제부터 김 부장과 연락하고 있었어? 전화 너머에서 상민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삼촌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상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김재원과 함께 찍힌 사진을 봤다. 내가 사기당하기 한 달 전에 말이야.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상민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알았죠? 상길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조카가 사기꾼들과 한패였던 거였어요.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못해준 게 없다고요? 상민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들이 없으니까 저를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회사 일은 아무것도 안 시켜주셨잖아요. 그냥 용돈이나 주면서 조용히 있으라고만 하고. 상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민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김재원과 손을 잡은 거야? 상길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삼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더 만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나를 속이기로 한 거군. 상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남은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상민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길은 이미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조카도 사기꾼들과 같은 편이었고 자신을 끝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상민아, 너도 그들과 한패구나. 상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상길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눈에는 걱정과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까지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이준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 들었습니다. 조카분도 우리 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그래요. 상길이 갑자기 침착해지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겠어요.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상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설마 저들과 협상하려는 건 아니죠?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정면으로 맞서겠어요. 그러면서 상길은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 씨가 모은 자료들 모두 경찰에 제출하겠어요. 하지만 어르신, 위험해요.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나가 걱정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건물만 지으면서 살았는데 정작 사람의 마음을 짓는 법은 몰랐군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해보겠어요. 이준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상길이 웃었습니다. 유나 씨가 1년 동안 모은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조카와의 통화도 녹음했고요. 정말로 상길은 통화 중에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상민이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모든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준석과 박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회장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박형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사람을 믿었던 것, 가족을 믿었던 것 모두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걸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유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상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멋있어요. 유나 씨, 당신 덕분이에요. 상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계속 속았을 거예요. 이제 함께 이 사기꾼들을 잡아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준석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늙은이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네요.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쓰죠. 이준석이 전화를 끊고 상길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면 모든 걸 조용히 정리할 수 있어요. 상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겠어요. 유나도 상길의 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박형이 주먹을 쥐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상길과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박형이 주먹을 쥐고 다가오려는 순간
상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몇 명이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이준석과 박형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이준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란이라고요? 상길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00억 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협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가씨,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화하려던 것뿐인데요. 대화요? 유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녹음한 걸 경찰에게 들려드릴까요? 어르신을 협박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유나는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과 박형이 협박한 내용, 상민이와의 통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어요.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저입니다. 유나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저희를 협박했고요. 이준석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사업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정당한 사업 제안이라고요? 상길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내 조카와 짜고 100억 원을 사기친 것이 정당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100억 원 사기라고 하셨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길과 유나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재원이라는 가명을 쓰는 김 부장의 정체, 조카 상민이와의 공모, 그리고 지금까지의 협박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유나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경찰관님, 이게 제가 1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사기꾼들의 신상 정보, 피해자 명단,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다 있어요. 경찰관이 파일을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투자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 중개업이라고 하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나 금융위원회 등록증을 보여주세요. 이준석과 박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서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협박 내용도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셨죠? 유나가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이준석과 박형이 협박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회장님, 계속 거부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가씨, 당신이 계속 방해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체포영장을 신청해야겠습니다. 그때 상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상민이었어요. 상길이 전화를 받자 상민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지금 어디세요? 경찰이 저를 찾고 있어요. 당연하지. 상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삼촌,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예요. 돈이 필요했다고?
상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가족을 배신한 거야? 경찰관이 상길에게 말했습니다. 통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녹음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길은 고개를 끄덕이고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상민아,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라. 언제부터 김재원과 알고 지냈어? 상길이 물었습니다. 삼촌. 상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삼촌을 속일 계획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같이 했어?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0억 원을요. 그 돈이면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길은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억 원 때문에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버린 거구나. 삼촌,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김재원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세요? 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어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상민이가 알려준 주소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무전으로 본서에 연락했습니다. 김재원 체포를 위해 강남서에 협조 요청합니다. 이준석과 박형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버린 거였어요. 경찰관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박형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협박 및 사기 공모 혐의로요. 이준석과 박형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상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조카를 잃었다는 상실감도 컸어요. 유나가 상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상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네,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서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 금액 회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길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상길은 오랜만에 그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상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유나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유나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상길이 혼자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상길도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모든 게 잘 해결되었잖아요.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김재원은 상민이가 알려준 주소에서 체포되었고 숨겨둔 재산도 모두 발견되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그는 체포 당시 도망가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합니다. 상길은 자신이 잃었던 50억 원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자까지 포함해서 55억 원을 회수했죠. 김재원이 다른 투자로 불린 돈까지 합쳐진 결과였어요. 이준석과 박형도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나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의 범죄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무려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쳤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판사님이 이준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시더라고요. 윤아가 말했습니다. 박형은 3년이고요. 김재원은 7년이에요. 상길은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피해자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조카 상민이는 자수했습니다. 상길의 마지막 전화 통화가 그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상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상길에게 사죄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상길은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결국 상민이를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서로 시간이 필요해. 상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상민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윤아 씨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상길이 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계속 속았을 거예요. 아니, 더 큰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윤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르신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로 윤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녀가 1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이 없었다면 김재원 일당을 잡기 어려웠을 거예요. 경찰도 윤아의 꼼꼼한 조사에 감탄했습니다. 수사관은 일반인이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건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학교는 언제 복학할 거예요? 상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아는 이미 대학을 1년 반이나 휴학한 상태였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에요. 윤아가 밝게 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상길은 윤아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윤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수한 돈 중 20억 원을 재단 기금으로 기부했어요. 한상길 희망 장학재단이요. 이름이 어때요? 상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길 재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윤아 씨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자고 하더라고요. 네,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셨듯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잖아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상길은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생 건물만 짓다가 처음으로 사람의 꿈을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첫 번째 장학생으로 윤아를 선정했고 앞으로 매년 20명씩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년에 1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윤아가 가방에서 두꺼운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고마움을 표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무려 25통이나 돼요. 편지들은 김재원 일당에게 피해를 당했던 다른 가족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길과 윤아의 용기 덕분에 자신들도 잃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편지에는 덕분에 아이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빚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상길이 편지를 한 장씩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고요. 돈보다 더 값진 보상을 받은 기분이에요. 그때 윤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과 함께 있어요. 네, 금요일에 갈게요. 통화를 마친 윤아가 상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르신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시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두를 빚어서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상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나의 가족과도 친해졌거든요. 유나의 어머니는 상길을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고등학생인 동생 윤호도 상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윤호는 요즘 상길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이번에 전교 3등 했다면서요? 상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도 장학생으로 선발해야겠어요. 어르신, 그건 안 돼요. 가족이니까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유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윤호는 제가 공부시킬게요. 그런데 어르신은 이제 뭘 하실 계획이에요? 유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재단 일만 하시기에는 너무 젊으신데요. 78세는 요즘 청춘이잖아요. 상길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처럼 정의로운 일 말이에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맛을 알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어때요?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법학과로 전과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 말이에요. 무료 변호도 해드리고요. 상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나도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법률 지식은 없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맞아요. 어르신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유나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면 어르신께서 상담을 도와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절망에 빠진 노인과 복수에 불타는 소녀였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57살이나 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승객들이 내렸어요. 그 중에는 상길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도 있었고 유나 또래의 젊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상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들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저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꿈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상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요. 정말로 상길은 돈을 되찾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딸 같은 유나, 새로운 목표, 그리고 다시 찾은 삶의 의미였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유나 씨,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상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봅시다. 어르신, 항상 어르신이 사시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유나도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장학금도 받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럼 번갈아 가면서 사죠. 앞으로 자주 만날 테니까요. 상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같기도 하고 든든한 동지 같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